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신세기 어머니라는 시는 이렇게 끝난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당신, 자신의 변역으로 사상과 총명함을 지니고 우리 집에 동경하는 태양을 좁고 어두운 사회에 명랑한 노래소리를 봄을 바라고 기다리는 지구 위에 비길 데 없는 음악의 빗살로 평안의 곡을 자유로이 연주하기 바란다. 그런 강인하고도 지속적인 선율이 빛과 울림의 파도로 저편을 윤택하게 할 때 당신은 소생하는 인간 세기의 어머니로서 아득히 멀리 틀림없이 군림한다. 또 신이치는 다른 편지에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런 이야기도 소개했다.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우체국 집배원을 하며 딸을 훌륭하게 키운 어느 부인의 이야기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945년 장마가 거칠 무렵이었다. 남편은 1년 전에 버마, 현재 미얀마에서 전사했다. 그녀가 사는 기타 교수의 공업지대도 공습을 자주 받았다. 시내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는 미군 포로가 수용돼 있었다. 미군 포로들은 방공호 파는 일을 했다. 그중 포로 한 명이 갈증을 참지 못하고 우물로 다가왔다. 물을 퍼올려 마시려는 순간 한 아주머니가 두레박을 낚아채서 물을 땅에 쏟아버렸다. 너희에게 줄 물은 한 방울도 없어. 남편을 여의고 우체국 집배원을 하던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꼼짝하지 못했다. 우리 남편도 이렇게 물 한 모금을 찾다가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에서 미군 병사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졌다. 서둘러 물을 퍼올려 두레박을 길가 풀숲에 살짝 놓았다. 그 포로는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다. 이윽고 다른 포로들도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와서는 물을 마시고 갔다. 어느덧 물을 퍼올리는 일이 그녀의 일과가 됐다. 그 모습을 증오의 눈길로 바라보는 일본인도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느 나라 군인이든 고국에는 가족이 있고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이 있다. 누가 전쟁 따위를 기뻐서 하겠는가? 나쁜 것은 전쟁이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민중을 전쟁터로 몰아내는 지도자다. 전쟁이 끝나자 처지가 뒤바뀌었다. 미군 4~5명이 배달 나가는 그녀에게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하며 초콜릿 등을 내밀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딸을 생각하면 받고 싶어 애가 탈 지경이었다. 그러나 받으면 안 된다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또 패전국의 국민일지라도 자긍심을 지켜야 한다. 신일치가 교수를 방문했을 때 어느 여성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썼다. 저에게는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녀는 딸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강한 심지와 고귀한 마음이 모녀를 지탱한 듯합니다. 한 여성이 살아온 삶이지만 여성은 그런 의미에서 강한 자립심을 지녀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사명에 눈떠 결연히 일어서야 평화도 단단한 바탕 위에 서고 세계도 바뀐다. 왕복 서간에서는 늙음에 관한 문제도 주제로 떠올랐다. 이노우에 야스시는 89이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잇따라 걸작을 발표한 화가 데사이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라고 적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 도미오카 데사이에 관한 화제를 받아 늙음을 주제로 썼다. 노추, 노세라는 말처럼 늙음을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총결산, 총마무리, 인생의 완결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저는 전부터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노경에 이르러 결정되며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반평생을 숫돌로 충분히 연마해야만 맑게 빛나는 생명이 그대로 승화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타성과 우울함에 빠진 반평생은 노령에 이르면 불행한 그림자를 품습니다. 늙음의 아름다움, 아름답게 늙는 모습은 인생 어느 시기의 아름다움보다 더 존귀한 아름다움이다. 만년은 인생의 가을이며 그 아름다움은 단풍과 같은 아름다움이 아닐까? 늙음의 아름다움에는 어떤 깊이가 있다. 이것이 시니치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시니치는 그 상징으로 톨스토이의 만년의 얼굴을 좋아한다고 썼다.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집을 나와 여행하다 쓰러진 톨스토이는
임종 자리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울었다고 전해진다. 신해치는 11월에 쓴 편지에는 청춘에 관해 썼다. 저는 청춘이란 단순히 나이나 육체적인 젊음만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의 신념을 죽는 순간까지 관철하며 끊임없이 불태우는 삶에 청춘에 참된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생애 청춘이라는 활기찬 정신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고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노우에 야스시는 이에 대한 답장에서 생애 청춘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찬동하며 이렇게 썼다. 죽는 순간까지 청춘의 자세를 허물어뜨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자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년기와 장년기에 그런 자세를 관철해야 늙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애 청춘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너우에는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매일매일 건강에도 유의하며 몸도 계속 단련했다. 생애 청춘이 곧 이노우에가 사는 삶의 자세였다. 그러므로 시니치가 쓴 이 말은 이노우의 가슴 속에 깊고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는 이 편지에 새해를 맞는 도전의 결의를 담았다. 올해는 거센 바람 속에서 연을 높이 띄우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을 높이 띄우려는 마음은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같은 일을 계속하겠지요. 생애 청춘, 생애 청춘이라. 정말 훌륭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연은 신념 있는 사업을 뜻하리라. 거센 바람을 맞으며 하늘 높이 신념과 도전의 연을 띄워야 한다. 목숨이 완전 연소하는 순간까지 벗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인생이 바로 청춘의 눈부신 광채가 가득한 삶이다. 시니치와 이노우의 야스시가 우시오 지상에서 나눈 왕복 서가는 이듬해 1976년 6월호까지 12회에 걸쳐 이어졌다. 주제도 생사와 노력 문제, 기원, 고향, 칸트, 리큐, 톨스토이 등 폭넓게 펼쳐졌다. 그러나 이노우에는 어려운 주제도 담담하고 알기 쉽게 풀어갔다. 그리고 1977년 4월에는 우시오 출판사가 이 왕복 서간을 사계 안서라는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이노우에 야스시는 우시오 연재가 끝난 1976년 가을에 문화훈장을 받았다. 시네체는 축하 선물로 소나무 분재를 보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이노우에의 아내 후미 여사를 수고스럽게 만든 듯했다. 후미 여사는 수필집 바람이 통하는 길에 이 분재에 관해 이렇게 썼다. 소나무 분재는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200년은 된 듯한 노목을 다카마스에서 페리로 실어오고 특별 제작한 큰 화분을 트럭에 싣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오셨다. 죽이면 안 된다. 남편과 함께 잘 키울 방법을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좀처럼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게 돌볼 자신이 없었다. 정원사와 상의해서 정원에 심기로 했다. 물이 잘 빠지도록 흙을 조금 높이 쌓고 심었다. 그 옆에는 예전에 이즈모에 갔을 때 선물로 받은 조그마한 석등을 달았다. 정원의 격이 한층 높아졌다. 시네치는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보낸 선물이 이노우의 부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만든 듯하여 죄송했다. 또 어떻게든 분재를 소중히 돌보려는 후미 여사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사는 해부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다치 분타로 박사의 장녀이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원고를 정서하는 일도 도왔다. 기계와 다정함을 지닌 여성이었다. 이노우의 부부는 정말 성실했다. 성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온다. 이것은 한국의 대교육자 안창호가 한 말이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대화에서 우호라는 친의에 찬 유대가 생긴다. 인간주의는 성실을 관철하는 인간의 왕도 속에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생명을 쥐어 짜내듯 모든 지성인, 지도자와 혼의 대화를 이어갔다. 인류의 미래와 신세기를 열기 위한 진검승부와 같은 대담이었다. 이노우의 야스시와의 왕복 서간을 연재할 무렵 또 다른 왕복 서간집의 발간을 착착 준비하고 있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경영 수완을 높이 평가받은 마스시타 전기 산업 현 파나소닉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와 서면으로 나눈 대담을 정리한 인생 문답 우시오 출판사이다.
마스시타는 9살에 상점 고용살이를 시작으로 맨주먹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가전회사를 키운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신이치는 이전부터 마스시타를 존경했으며 인생 철학과 경영 이념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었다. 신이치와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1967년 10월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 문화제에서 처음 만났다. 이때 마스시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왔다. 마스시타가 육성한 사원 중에 학교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게 불법의 이념을 비롯해 스니치의 지도와 학회가 추진하는 운동에 관해 들었다. 아마 그 사원은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존경하는 회장에게 위대한 불법을 전하고 싶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말했을 것이다. 대성이는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느니라. 어서 856쪽하고 말씀하셨다. 불법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용기 있는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대와 사회를 바꾼다. 대화는 힘이다. 마스시타는 학회가 단기간에 크게 발전한 점을 비롯해 학회를 이끄는 야마모토 시니치라는 젊은 지도자에게 강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도쿄 문화제에 참석한 마스시타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나중에 그는 그때 느낀 점을 인생 문답 서두에 이렇게 적었다. 먼저, 내비를 맞으며 안내하는 분들이 진심을 담아 친절히 응대해줘서 감동했다. 우리도 중요한 고객을 초대할 때는 꽤 신경 쓰는 편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누구보다 더 응접에 신경을 썼으며 그 예절과 정신을 사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실천케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화재 실무진의 모습에서 자신이 늘 강조하는 응접의 모범을 발견한 모양이다. 이윽고 문화재가 시작됐다. 화려하면서도 일사불란한 연기를 비롯해 끝없이 바뀌는 훌륭한 입문자를 보고 숨을 죽였다.